70평생을 살아온 김정수는 이제 겨우 평온을 찾은 듯 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 자식들은 모두 제갈 길을 가고 그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식사, 말 없는 저녁 시간.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그녀를 만났다. 박순희 66의 그녀는 웃는 얼굴이 참 곱다는 인상을 주었다. 역시 배우자를 잃고 혼자라고 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했다. 그녀는 정수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처럼 보였다. 재혼을 결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가 낯선 여자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노골적으로 걱정했다.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다. 남은 인생 혼자 외롭게 살기엔 너무 지쳤다고 그저 말동무 하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순이는 자식도 없다고 했다. 조카들만 몇 있을 뿐이라고. 정수는 그 말에 오히려 안심했다. 복잡한 가족 관계가 없다는 게 좋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구청에서 신고만 하고 두 사람은 정수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순이는 좋은 아내처럼 보였다. 아침이면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고 정수의 약을 챙겨주었다. 병원 갈 때도 동행했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정수는 생각했다. 재혼을 잘했다고 이제 남은 인생이 그리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이었다. 순이의 휴대폰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왔다. 조카라는 사람들이었다. 순이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수는 별 생각 없이 넘겼다. 조카들과 연락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나 싶었다. 가끔 순이가 외출할 때도 있었다. 조카 집에 다녀온다고 했다. 정수는 흔쾌히 보냈다. 가족끼리 왕래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한 구석은 있었다. 순이는 정수의 서류들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등기부등본은 어디 있냐고, 보험 서류는 어디 보관하냐고, 은행 통장은 몇 개나 되냐고 물었다. 정수는 처음엔 그저 집안 살림을 파악하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이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얼마나 되냐고, 아파트 명의는 누구냐고,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어 있냐고 물었다. 정수는 그제야 조금 불편해졌다. 하지만 직접 따지기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괜히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대충 둘러댔다. 다 자식들 주기로 했다고, 자기는 이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순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밥은 해주고 약은 챙겨줬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웃음도 줄었고 말수도 적어졌다. 정수는 혹시 자기가 잘못 말한 건 아닌가 걱정했다. 재산 이야기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불편한 게 있냐고.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노부부가 뭐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나 싶기도 했다. 그저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수는 순이가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걸 목격했다. 그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본 거였다. 순이는 서류 가방을 열고 뭔가를 찾는 듯 했다. 정수가 기침을 하자 순이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청소하려고 했다고, 먼지가 많더라고. 정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순이가 뒤지던 서류 가방에는 보험증권과 통장이 들어 있었다. 혹시 그녀가 그걸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정수는 다음 날 서류 가방을 확인해봤다. 모든 서류는 제자리에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었다. 그는 안도했다. 역시 괜한 의심이었다고 생각했다. 순이는 여전히 그를 잘 돌봐줬다. 아침 식사는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정수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다. 재혼 생활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였다. 정수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인지를. 순이와 그녀의 조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정수의 재산, 그의 보험금, 그 모든 것이 그들의 표적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제 막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평온했던 아침은 한 통의 문자로 산산조각 났다. 정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험사에서 온 메시지였다.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열어봤다. 보험료 납부 안내나 건강검진 안내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문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는 순간 멍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 변경. 자신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다시 한번 문자를 읽어봤다. 틀림없었다. 보험사 공식 번호에서 온 것이었고 내용도 명확했다. 수령인 변경 완료. 정수는 즉시 순이를 불렀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정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자 순이는 손을 닦으며 나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순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혹시 보험사 실수 아니냐고 말했다. 정수는 답답했다. 실수라기엔 너무 구체적인 문자였다. 수령인 변경 완료라는 건 누군가 신청을 했다는 뜻이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한 건가? 순이는 침착하게 말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아마 착오일 거라고. 정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당장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이 받았다. 정수는 상황을 설명했다. 자기는 수령인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문자가 왔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상담원은 잠시 대기하라고 했다. 몇 분 후 상담원이 다시 목소리를 냈다. 고객님 명의로 지난주 목요일에 수령인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서류도 제출되었다고 했다. 정수는 황당했다. 지난주 목요일? 자신은 그날 병원에 갔다가 집에서 쉬었다. 보험사에 간 적도 없고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었다.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자기는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상담원은 난처한 듯 말했다. 서류에는 고객님의 서명이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다고 했다. 정수는 쏘스라쳤다. 서명이 있다고? 신분증 사본까지?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 정수는 당장 보험사 지점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상담원은 알겠다고, 방문하시면 확인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순이를 돌아봤다. 순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자기 명의로 서류를 냈다고, 서명까지 했다고. 순이는 놀란 척하며 말했다. 그럼 사기 아니냐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수는 일단 보험사에 가서 확인부터 하기로 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순이는 따라가겠다고 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도 된다고,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순이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보험사 지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정수는 버스를 타고 15분 만에 도착했다. 지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정수는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수령인 변경 서류를 보고 싶다고, 자기는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다. 몇 분 후 직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에는 수령인 변경 신청서가 있었다. 신청인 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명란에도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정수는 평생 같은 방식으로 서명을 해왔다. 획이 굵고 끝이 살짝 올라가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서류의 서명은 달랐다.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획이 가늘고 떨렸다.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따라 쓴 게 분명했다. 정수는 직원에게 말했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라고, 누군가 위조한 거라고.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신분증 사본도 함께 보여줬다. 정수의 신분증이 맞았다. 하지만 언제 누가 복사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정수는 수령인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물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민재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정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박민재? 누구지? 직원은 관계를 확인했다. 서류에는 조카라고 적혀 있었다. 조카? 정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에게는 조카가 없었다. 형제가 없었으니 당연했다. 그렇다면 박민재는 누구인가? 정수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다. 박민재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직원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변경은 무효라고,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본사에 보고하고 조사하겠다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했다. 정수는 답답했다. 시간이 걸린다니, 그동안 범인은 도망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수는 서류 사본을 요청했다. 증거로 남겨야 했다. 직원은 사본을 출력해줬다. 정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보험사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박민재라는 조카.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자신에게는 조카가 없는데 왜 서류에는 조카라고 적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바꾼 걸까? 정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의 죽음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순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정수는 서류를 내밀었다. 순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정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정수는 순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는 서류를 읽으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수는 조용히 물었다. 박민재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순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자기 조카라고. 정수는 숨이 막혔다. 조카? 순이의 조카가 왜 자신의 보험금 수령인이 된 건가? 순이는 황급히 변명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민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수는 믿기지 않았다. 조카가 멋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서명을 위조하고 신분증 사본을 구하고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그 모든 과정을 혼자서. 말이 안 됐다. 정수는 추궁했다. 순이에게 신분증을 빌려준 적이 있느냐고, 서명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없다고, 자기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수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순이의 조카가 범인이라면 순이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수는 차갑게 말했다. 조카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하라고. 직접 따져 묻겠다고. 순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지금 바쁠 거라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는 소리를 질렀다. 나중에 어디 있냐고, 당장 전화하라고. 순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몇 번 신호음이 간 후 연결됐다. 순이는 조카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급한 일이 있다고.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에 온다고 했다. 정수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정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순이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침묵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수는 순이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가 이 일에 관여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을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순이가 문을 열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민재였다. 그는 정수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다. 정수는 차갑게 쳐다봤다.
인사는 필요 없다고 당장 설명하라고 말했다. 민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고 왜 내 이름이 여기 있냐고 따졌다. 민재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누군가 자기 이름을 도용한 거라고 말했다. 정수는 비웃었다. 그럼 누가 했냐고 너 말고 누가 너 이름을 알고 너 주민등록번호를 알겠냐고 소리쳤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순이를 쳐다봤다. 순이는 눈을 피했다. 정수는 그 시선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정수는 다시 민재를 압박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돈이 필요했냐고 물었다. 민재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자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빚이 많다고 고백했다. 정수는 기가 막혔다. 그래서 남의 보험금을 노린 거냐고 내가 죽기를 바란 거냐고 소리쳤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라고 변명했다. 정수는 손이 떨렸다. 만약을 대비?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민재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고모 그러니까 순이가 먼저 제안했다고. 정수가 나이가 많으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정수는 순이를 돌아봤다. 순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민재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진실을 깨달았다. 순이가 배우였다. 그녀가 조카를 사주해서 이 일을 꾸민 것이었다. 정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재혼한 아내가 자신을 돌봐준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정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둘 다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순이는 울먹이며 매달렸다. 오해라고 자기는 그런 생각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민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순이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재혼을 결심할 때 자식들이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순이가 재산을 노린다는 걸.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정수는 모든 걸 설명했다. 보험금 수령인이 바뀐 것, 순이의 조카가 연루된 것, 순이가 배우인 것 같다는 것까지. 아들은 분노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 여자를 용서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순이는 범죄자가 될 것이었다. 그래도 괜찮은 걸까? 한때는 사랑했던 아내를 이제는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수는 결심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정수는 보험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에게 말했다. 서류가 위조되었으니 필적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상담원은 알겠다고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정수는 다음으로 경찰서에 전화했다. 사문서 위조와 보험사기 미수를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직접 방문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정수는 당장 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순이와 그녀의 조카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탐욕이구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한다니. 세상은 정말 무섭구나. 순이는 집 밖으로 쫓겨난 후 조카 민재의 차에 올랐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순이는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계획이 들통난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정수와 재혼하기 전부터 그의 재산을 조사했다. 아파트 예금 보험금까지.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순이에게는 그 돈이 절실했다. 조카 민재 가족은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채권자들은 매일 독촉 전화를 걸어왔고 민재의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순이는 조카 가족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수가 그 해답이었다. 정수는 나이가 많았다. 70이 넘었으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순이는 냉정하게 계산했다. 만약 정수가 자연사한다면 보험금은 누구에게 갈까? 원래는 자식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다. 순이는 그걸 바꿔야 했다. 수령인을 민재로 바꾸면 정수가 죽었을 때 보험금은 민재에게 갔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순이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정수는 의심이 많지 않았다. 서류만 잘 위조하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보험사 문자 한 통이 모든 걸 망쳤다. 순이는 보험사가 문자를 보낼 줄 몰랐다. 수령인 변경은 조용히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다. 민재가 다시 물었다. 이제 정말 끝이냐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고. 순이는 대답했다. 사문서 위조와 보험사기 미수로 처벌받을 거라고, 둘 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재는 패닉에 빠졌다. 자기는 고모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순이는 차갑게 쳐다봤다. 그럼 나만 감옥에 가라는 거냐고, 내가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울면서 매달렸잖냐고 쏘아붙였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그는 빚에 시달리다 못해 고모에게 도움을 청했고, 고모가 이 계획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욕심이 앞섰던 것이다. 순이는 계획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일단 정수를 달래야 했다. 경찰 신고를 막아야 했다. 순이는 민재에게 말했다. 정수한테 다시 찾아가서 사과하자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자고 제안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을 거라고, 정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겼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다. 차를 돌려 다시 정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다. 정수가 순이와 민재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었다. 순이는 경비원에게 사정했다. 잠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남편과 이야기할 게 있다고 애원했다. 경비원은 단호했다. 입주민의 요청이니 들여보낼 수 없다고, 억지로 들어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다. 순이는 절망했다. 정수는 이미 자신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오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싶다고 애절하게 썼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이는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이었다. 재혼 생활도 돈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다. 민재는 순이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순이는 민재의 집에서 며칠을 지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그 사이 정수는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순이와 민재가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를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보험사에도 연락했다. 보험사는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서류의 서명이 정수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정수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자식들은 분노하며 순이를 고소하라고 재촉했다. 정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했다. 자식들은 안도했다.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순이는 민재의 집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경찰이 언제 찾아올지 몰랐다. 민재도 초조해했다. 그는 변호사를 알아봤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사문서 위조는 중범죄라고, 보험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최선의 방법은 자수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재는 순이에게 말했다. 자수하자고, 그게 형량을 줄이는 길이라고. 순이는 거부했다. 자수하면 전과자가 된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고집했다. 민재는 답답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경찰이 찾아오면 그때는 더 불리해진다고 설득했다. 순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수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손편지로 진심을 전하면 혹시 마음이 바뀔지도 몰랐다. 순이는 밤새 편지를 썼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조카를 돕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정수를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변명했다. 용서를 구하는 문장으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아침이 되자 순이는 민재에게 편지를 맡겼다.
정수의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민재는 아파트까지 가서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돌아왔다. 순이는 기다렸다. 정수가 편지를 읽고 연락을 주기를.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정수는 편지를 읽고도 무시한 것이었다. 순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순이 몰래 변호사와 상담을 다시 했다. 그리고 자수를 결심했다. 변호사는 자수가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재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걸 자백했다. 고모와 함께 보험금을 노려 서류를 위조했다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형사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순이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재는 순이의 주소를 알려줬다. 그날 오후 경찰이 순이를 찾아왔다. 순이는 체념한 듯 경찰을 따라갔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녀는 모든 걸 시인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민재가 이미 자백한 상태였으니까. 순이는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녀는 생각했다.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만약 그냥 정수와 평범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수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순이와 민재가 자수했고 모두 자백했다는 소식이었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아내가 범죄자가 되다니. 재혼을 결심했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배신감과 분노뿐이었다. 경찰은 정수에게 추가 진술을 요청했다. 정수는 경찰서를 방문해 상세히 진술했다. 순이가 언제부터 보험금에 관심을 보였는지, 서류를 뒤진 사실은 없는지, 민재와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 모두 설명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보험사의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다. 서명이 정수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정됐다. 보험사는 즉시 수령인 변경을 원복했다. 다시 정수의 자식들로 돌아갔다. 보험사 담당자가 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내부 절차에 허점이 있었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수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 시스템 개선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신뢰는 깨졌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정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알겠다고 이제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고. 정수는 순이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가지를 모두 박스에 담았다. 박스는 민재에게 보냈다. 정수는 집 안을 둘러봤다. 순이의 흔적이 사라지니 집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홀가분하기도 했다. 더 이상 의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한편 경찰 조사는 계속됐다. 형사는 순이와 민재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순이가 몰래 관리하던 통장이 있었던 것이다. 정수 명의의 통장이었다. 정수는 그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다. 형사가 정수에게 물었다. 이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느냐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모르는 통장이라고 답했다. 형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보험료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다. 순이가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었다. 정수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서 사용한 게 분명했다. 형사는 더 파고들었다. 통장 개설 시기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정수와 순이가 재혼하기 한 달 전이었다. 순이는 재혼하기도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정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 형사는 정수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라고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라고 설명했다. 정수는 온몸이 떨렸다. 순이는 처음부터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사랑도 다정함도 모두 연기였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다. 정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탄스러웠다. 자식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혼을 강행한 것이 후회됐다. 경찰은 순이의 과거도 조사했다. 놀랍게도 순이에게는 전과가 있었다. 10년 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비슷한 사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받았다. 순이는 상습범이었던 것이다. 정수는 이 사실을 듣고 경악했다. 자신이 두 번째 희생자였던 것이다. 경찰은 순이가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는 결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혼시장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물색하고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었다.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과 함께 살았는지 깨달았다.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몰랐다. 민재의 가족 상황도 조사됐다. 민재는 사업 실패로 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 채권자들은 매일 독촉했고 민재의 집은 경매 직전이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민재는 절박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다. 그때 고모 순이가 나타났다. 순이는 민재에게 말했다. 돈 많은 노인과 재혼할 계획이 있다고 성공하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민재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빚 독촉이 심해지자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순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경찰은 순이와 민재 외에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민재의 아내는 이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 조사 결과 아내는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재는 아내에게 비밀로 했다. 아내가 반대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그는 범죄자가 되었다. 민재의 아내는 남편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경찰서로 달려가 남편을 면회했다. 민재는 아내에게 사과했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울면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빚은 어떻게 갚냐고. 정수는 민재의 가족 상황을 전해 들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민재가 범죄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의 가족은 무고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 정수는 생각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가족까지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했다. 혹시 합의가 가능한지, 민재의 형량을 줄여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피해자인 정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는 고민했다. 순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는 순이에게 이용당한 면도 있었다. 정수는 결정을 내렸다. 민재에 대해서만 선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수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민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반성하고 있으니 기회를 주고 싶다고 적었다. 단 순이에 대해서는 엄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했다. 순이는 상습범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은 한 달 후로 잡혔다. 정수는 재판을 기다리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순이가 나타나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꿈, 민재가 보험금을 들고 웃는 꿈. 정수는 잠을 설쳤다.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는 천천히 회복하기로 했다. 재판 날이 다가왔다. 정수는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순이와 민재가 어떤 판결을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재판 당일 정수는 법원에 도착했다. 방청석에는 민재의 아내와 아이들도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왜 저기 앉아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다. 죄는 민재가 지었지만 벌은 가족 전체가 받는 것 같았다. 곧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입장하고 순이와 민재가 피고석에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다. 특히 순이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다. 사문서 위조, 보험사기 미수, 신분증 위조 등 여러 혐의가 나열됐다. 순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피해자인 정수도 민재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했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다. 이런 범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사기라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순이에게는 징역 3년, 민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선고를 준비했다.
잠시 휴정이 선언됐고 모두 복도로 나갔다. 정수는 민재의 아내와 마주쳤다. 그녀는 정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남편 대신 용서를 구했다.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크는 건 너무 힘들다고 제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다. 정수는 그녀를 일으켰다. 이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사가 참작해 줄 거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순이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민재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자기 남편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그녀가 먼저 깨어낸 거라고 말했다. 정수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민재만 선처를 요청한 거라고 답했다. 휴정이 끝나고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먼저 순이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음. 법정 구속이었다. 순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감옥에 가는 것이었다. 판사는 순이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민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민재는 실형을 면했다. 판사는 민재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감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었다. 선고가 끝나고 순이는 즉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민재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가족은 함께 울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혼 절차가 남아 있었다. 이혼 재판은 형사 재판보다 간단했다. 순이가 범죄자로 확정된 이상 이혼 사유는 명백했다. 정수는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다. 순이가 가져간 게 없었으니 나눌 것도 없었다. 판사는 이혼을 인정했다. 정수와 순이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결혼 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수는 호적 등본을 정리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정수는 보험사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았다. 보험사는 내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앞으로는 수령인 변경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통화와 영상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정수는 편지를 읽고 안도했다. 자신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보험사는 보상 차원에서 정수에게 소정의 위로금도 지급했다. 정수는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자신에게 필요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더 의미 있었다. 기부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정수는 자식들과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 재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가족들과 자주 만나며 지내라고 당부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혼은 이제 생각도 하기 싫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다. 특히 낯선 사람을 믿기가 두려워졌다. 딸은 아버지를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정수는 고마웠다. 역시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피는 물보다 진했다. 순이 같은 타인은 절대 가족을 대신할 수 없었다. 정수는 앞으로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판결 이후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빚은 여전히 많았지만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다. 파산 신청을 하고 채무 조정을 받았다. 이자가 줄어들고 상환 기간이 늘어났다.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민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회사의 격리직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벌 수 있는 돈이었다. 민재는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손대지 않기로 맹세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약속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저주할 수는 없었다. 민재는 사회봉사도 성실히 이행했다.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돕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정수 같은 노인들을 보면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새삼 깨달았다. 순이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다. 2년 6개월은 길었다. 감옥 생활은 고됐다. 좁은 감방 딱딱한 침대에 형편없는 식사. 순이는 매일 후회했다.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정수와 평범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순이는 조카 민재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민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순이는 완전히 고립됐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있었다. 순이는 생각했다. 출소하면 뭘 해야 하나. 전과자가 된 이상 취업도 어려웠다. 노인복지관에도 갈 수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할 게 뻔했다. 순이의 미래는 암담했다. 정수는 노인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려웠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을 알고 있을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정수는 안도했다. 복지관에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누군가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특히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거절했다. 정수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어느 날 정수는 보험사로부터 또 다른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었다. 보험사가 정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안 시스템을 개선했고 그 결과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보험사는 정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수 덕분에 시스템이 개선됐고 다른 노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정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당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정수는 보험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스템 개선에 힘써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정수는 언론 인터뷰 요청도 받았다. 한 신문사가 노인 대상 보험 사기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수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정수는 처음엔 거절했다. 창피한 일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는 설득했다. 정수의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수는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단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는 동의했다. 인터뷰는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재혼 과정, 순이의 배신, 보험금 사기 시도, 재판 과정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기자는 정수에게 물었다. 재혼을 후회하느냐고.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후회는 하지만 배움도 있었다고.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다. 기자는 다른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수는 명확하게 말했다. 재혼을 고려한다면 감정보다 안전장치를 먼저 생각하라고. 재산은 미리 정리하고 자식들과 상의하고 상대방의 과거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를 알아가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일주일 후 신문에 실렸다.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정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수는 기사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며칠 후 정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 역시 재혼한 배우자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했다. 기사를 읽고 용기를 얻어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수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자신도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정수는 위로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힘내라고 격려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자신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노인들은 외로움 때문에 쉽게 속는다. 누군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정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노인복지관에서 재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혼을 고려하는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려줬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다. 어떻게 상대방을 확인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보호하는지 물었다. 정수는 하나하나 답해줬다.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프로그램은 인기를 얻었다. 매주 참석자가 늘어났다.
정수는 보람을 느꼈다. 순이는 감옥에서 정수의 기사를 읽었다. 누군가 신문을 가져왔고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실린 걸 알았다. 물론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내용을 보면 자신에 관한 얘기임을 알 수 있었다. 순이는 부끄러웠다. 자신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다. 그녀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수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도 없었다. 순이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욕심을 부리면 결국 대가를 치른다. 순이는 남은 형기를 모범수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조금이라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출소 후에는 조용히 살기로 했다.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기로.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민재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 노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다. 왜 정수 같은 사람들이 재혼에 매달리는지 알 것 같았다. 외로움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순이 같은 사람들. 민재는 고모를 원망했다. 자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거절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돈에 눈이 멀었다. 민재는 복지관 노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다. 작은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다. 정수에게 직접 사과할 기회는 없었지만 다른 노인들에게 잘하는 것으로 속죄하고 싶었다. 정수는 변화된 삶에 적응했다. 재혼 실패는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정수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외롭지 않았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고 복지관 친구들도 생겼다. 자원봉사는 삶의 의미를 줬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보람이 있었다. 정수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최악의 경험이 최고의 교훈을 준다. 순이의 배신이 없었다면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다. 정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현재에 집중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그게 최선이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필적 감정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서 정수의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감정 전문가들은 서류의 서명이 정수의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정했다. 회계 굵기, 필압, 글자의 기울기 모든 것이 달랐다. 누군가 정수의 서명을 보고 따라 쓴 것이 분명했다. 보험사는 이 결과를 받고 즉각 조치를 취했다. 수령인 변경은 완전히 무효화됐고 원래대로 정수의 자식들로 복구됐다. 보험사는 정수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 내부 절차의 허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수령인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3중으로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보험사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수의 사례를 계기로 업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사에 공문을 보냈다. 수령인 변경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 서면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화통화와 영상 인증을 병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시스템을 개편했다.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즉시 문자와 전화를 보내 확인하도록 했다. 고객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변경이 처리되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변화는 정수 한 사람의 피해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정수는 자신의 고통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꿨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경찰도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대상 보험 사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유사 사례를 조사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수십 건 발견됐다. 대부분 재혼한 배우자나 그 가족이 보험금을 노린 경우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받았고 가해자들을 추적했다. 몇몇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지만 대부분은 국내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노인 대상 보험 사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리고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재혼 시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할 것, 재산 관련 서류는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말 것,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 이런 수칙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수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사건이 헛되지 않았다. 다른 노인들이 자신처럼 당하지 않게 되었다.
정수는 보험사, 경찰, 금융감독원 모두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신속하게 대응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노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관들은 정수에게 답장을 보냈다. 정수의 용기 덕분이라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수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건은 마무리됐고 시스템은 개선됐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정수는 그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수는 심리상담을 계속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상담사는 정수가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처음에는 불안과 분노가 컸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정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밤에 악몽을 꾸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낮에도 불안감이 줄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편안해졌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여전히 재혼이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움찔했고 낯선 사람을 대할 때 경계심이 생겼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한 번 데인 가슴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상담사는 천천히 가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위로했다. 정수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재혼 사건을 계기로 자식들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를 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딸은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다니며 대화를 나눴다. 정수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역시 혈육이 최고였다. 남이 아무리 잘해줘도 가족을 대신할 순 없었다. 정수는 자식들에게 감사했다.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위로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오겠다고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정수는 행복했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보험사는 정수를 초청해 감사 행사를 열었다. 정수의 사례 덕분에 시스템이 개선됐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행사장에는 보험사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였다. 그들은 정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수는 어색했지만 기쁘게 받았다. 짧은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정수는 단순하게 말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앞으로도 노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정수는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최악의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낳다니. 민재는 사회봉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200시간의 봉사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그는 많은 걸 배웠다. 노인들의 외로움,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 정수는 복지관에서 재혼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정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의 경험은 생생했고 교훈은 명확했다. 정수는 재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 다만 신중하라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 문제는 미리 정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으니까. 프로그램은 복지관의 인기 프로그램이 됐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초청 요청이 들어왔다. 정수는 흔쾌히 응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다. 순이와 민재에게 악행의 대가는 가혹했다. 순이는 감옥에서 2년 6개월을 보내야 했다. 그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 좁은 감방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지내는 건 지옥 같았다.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었다. 화장실도 감방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볼일을 봐야 했다. 식사는 형편없었다. 차갑고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했다. 일과는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점호받고 작업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다시 감방으로 돌아오는 게 전부였다. 순이는 작업장에서 단순 노동을 했다. 봉투 접기, 스티커 붙이기 같은 일들.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건 정신을 갉아먹었다. 순이는 다른 수감자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녀의 제목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노인을 속인 나쁜 여자라고 재혼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순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작업장에서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일했다. 밤에는 울음을 삼키며 잠들었다. 면회객도 없었다.
조카 민재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 순이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세상에 혼자였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다. 머리는 새고 주름은 깊어졌다. 출소할 때쯤이면 70이 다 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순이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민재도 대가를 치렀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는 가혹했다. 2년 동안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술도 끊고 나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오직 일과 가정에만 집중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힘들었다. 주말마다 복지관에 가서 노인들을 돌봤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청소를 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다. 노인들을 볼 때마다 정수가 생각났다.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민재의 가족도 고통받았다. 동네 사람들은 민재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다. 너희 아빠 범죄자라며 손가락질했다. 민재의 아들은 주먹 다툼까지 벌였다. 결국 전학을 가야 했다. 민재의 아내도 직장에서 눈치를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상사는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결국 아내는 퇴사를 결심했다. 더 이상 그 환경에서 견딜 수 없었다. 민재 가족은 이사를 갔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민재는 매일 자책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빚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5억 원의 빚은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민재는 2개의 일을 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다. 몸은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버텨야 했다. 민재의 아내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일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민재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죗값이구나. 잘못을 저지르면 평생 갚아야 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는다. 민재는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순이의 조카 중 일부는 순이를 원망했다. 순이의 범죄 때문에 가족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았다. 친척 모임에서도 순이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어떤 친척은 대놓고 비난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소리쳤다. 순이의 오빠는 충격을 받아 병원 신세를 졌다. 심장이 안 좋아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했는데 동생의 범죄 소식이 그를 쓰러뜨렸다. 오빠는 순이를 면회하지 않았다. 동생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순이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됐다. 세상에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집안 명예도 크게 실추됐다. 박씨 가문은 원래 조용하고 평범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순이의 범죄로 인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졌다. 박씨 집안에 사기꾼이 나왔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수군거렸다. 친척들은 외출할 때마다 눈치를 봤다. 혹시 누가 알아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결혼을 앞둔 조카 하나는 파혼을 당했다. 신부 측 가족이 순이의 범죄 사실을 알고 반대한 것이었다.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조카는 울며 원망했다. 왜 고모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봐야 하냐고. 가족들은 할 말이 없었다. 순이의 죄가 너무 컸다. 순이는 감옥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다. 면회는 없었지만 가끔 편지가 왔다. 오빠가 쓰러졌다는 소식, 조카가 파혼당했다는 소식. 순이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순이는 편지를 쓰려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었다. 순이는 펜을 내려놓고 울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이제 남은 건 고통과 후회뿐이었다. 순이는 생각했다. 욕심이 화를 불렀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었다. 민재는 매일 정수를 생각했다. 직접 사과할 기회는 없었다. 정수는 민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게 분명했다. 민재는 대신 편지를 썼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적었다. 정수의 관용에 감사하다고 선처 덕분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민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하지만 붙이지 못했다. 정수가 이 편지를 받고 싶어 할까?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까? 민재는 고민하다 편지를 서랍에 넣어뒀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붙이기로 했다. 아니면 평생 간직하며 반성의 증거로 삼기로. 정수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순이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끊어졌다. 정수는 홀가분했다. 더 이상 그녀와 엮일 일이 없었다. 집도 정리했다. 순이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그녀가 사용하던 방은 서재로 바꿨다. 새 가구를 들이고 책장을 채웠다.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정수는 만족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곳. 정수는 그 안에서 평온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읽는 시간이 행복했다. 정수는 독립적인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새벽에 산책을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정수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엔 가벼운 운동, 오전엔 복지관 활동, 점심 후엔 낮잠, 오후엔 독서나 드라마 시청, 저녁엔 자식들과 통화. 규칙적이고 평온한 일상이었다. 정수는 이런 삶이 좋았다. 극적인 일은 없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다. 그게 정수가 원하는 노년이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기뻐했다. 정수는 이제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표정도 밝아졌다. 재혼 실패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한 것 같았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식사에 자주 초대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수는 웃음을 되찾았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용돈도 주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는 할아버지였다. 딸은 아버지와 등산을 다녔다. 함께 산을 오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다. 딸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선 모습이 대단했다. 정수는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역시 가족이 최고였다. 복지관 활동도 계속됐다. 정수의 재혼 상담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았다. 매주 참석자가 늘었다. 사람들은 정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정수는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다. 복지관장은 정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수 덕분에 복지관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회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수는 겸손하게 답했다. 자기가 한 건 별것 아니라고, 그저 경험을 나눴을 뿐이라고. 하지만 복지관장은 고개를 저었다. 경험을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특히 아픈 경험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수는 다른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다. 독거노인 돕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방문해 말벗이 대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다. 정수는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정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았다. 방문하는 노인들은 정수를 좋아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졌다. 정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도 위로받았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기도 했다. 정수는 이 활동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 보험사는 정수에게 마지막 사과를 전했다. 담당 임원이 직접 집을 방문했다. 그는 정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사의 허점 때문에 고통받게 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수는 받아들였다. 이미 용서했다고, 중요한 건 재발 방지라고 말했다. 임원은 고마워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수의 사례가 업계 전체를 바꿨다고. 많은 노인들이 정수 덕분에 보호받게 됐다고. 정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임원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정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모든 게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인생이 이렇구나.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회복이 있다. 정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 이제 회복의 시간에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평온하게. 정수는 더 이상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다. 동반자가 필요하면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다. 사랑이 필요하면 손주들의 사랑이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다. 정수는 혼자를 즐기는 법을 배웠다.